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312페이지 그 고가주택에 대한 거 제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 312페이지 그 왼쪽에 보시면요, 그 점선으로 박스가 있죠. 당구장 표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살짝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금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그 주택 양도성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이란 소득을 비과세하는데,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요, 주택 정착 면적의 주택 그 바닥 면적의 도시적은 5배까지요. 또는 도시적 밖은 10배까지 그 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 토지를 비과세합니다. 그 5배나 10배를 초과했다 그러면 그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 얘기고, 동그라미 2번 미등기 양도,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미등기 양도했다,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했다 걸리면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이제 고가주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봅니다.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것이 뭐냐? 고가주택. 고가주택. 어떤 사람은 고가주택 이렇게 읽기도 하고 고가주택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알아서 읽으세요. 자, 고가주택 있잖아요. 얘는 어떤 게 고가주택이냐면,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 개념은 중요한데요. 고가주택이 뭐냐 그러면 얘는 실지거래가액으로요.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아니에요. 실지거래가액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지 양도한 가액이 판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했다. 자, 그러면요,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결론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주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9억 원까지, 우리가 판 가격이 9억까지는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9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도 이제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고가주택도요, 실거래가에 9억 원까지는 비과세해주고 9억을 넘는 부분만 과세하기 때문에 안분계산하는데, 그 안분계산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일입니다. 오늘은 고가주택이 뭔지를 알고 가면 됩니다. 자, 고가주택이라는 거 양도세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자, 요거 고가주택은 자, 봅니다. 기준시가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실거래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딱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해당됐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어떻게 한다? 배제합니다. 안 해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딱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가주택,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인데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입주권과 관련한 건데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5번 봅니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했다. 여러분,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렇게 흔히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이 달라요. 실지 거래한 가액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이 달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이렇게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자, 그러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쓰고 이렇게 해서 걸렸다 그러면 비과세 배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자, 요거 몇 가지만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1세대 1주택과 그 함께 양도되는 그 일정 면적의 주택 부속 토지,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 도시역 밖은 10배를 넘으면, 이내여야지, 넘으면 비과세 해주지 않고, 또 그다음에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되고, 고가주택,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배제한다. 그리고 또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비과세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이렇게 요 정도만 오늘 압니다.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주택 부수토지 양도이란 소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비과세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1세대라는 게 뭐냐 그러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그 가족 전원을 우리가 흔히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되는데 국내 1주택이어야죠.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서는 포함하지 않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고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따라 무슨 얘기냐? 공부상으로는 양도를 현재 주택으로 돼 있어도 실제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팝니다. 상가로 사용하다가, 그러면 주택 양도가 아니라 뭐 상가 양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하여튼 1주택을 보유해야 됩니다. 국내에. 근데요,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을 보유하는데도, 자, 주택 2개를 갖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양도했는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그 예외 특례가 쫙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1세대 주택이죠. 그래서 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 그 얘기예요. 뭐 저 일단은 요거 나중에 볼 거니까 지금 그냥 쉬지만 한번 그래도 종전 살고 있는 주택이 있고, 자, 그 종전 살고 있는 주택이 있고, 이거 팔고 이사 가려고 새로운 주택을 샀어요. 그랬을 때 새로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 팔아야 돼? 3년 내 양도했을 때 종전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주택이 두 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배웁니다. 여러분. 지금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보여야지 양도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2년 보유합니다. 그럴 때 자, 2년 보유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요. 당해주택의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자, 2년 보유하면 비과세예요. 무조건. 예전에는 서울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수도권 5대 신도시라고 해서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 같은 이런 곳에 소지하는 주택은 보유기한 중에 2년을 거주해야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자, 폐지가 된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만 보유하면 무조건 비과세. 내가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냥 사가지고 2년 갖고 있었으면 비과세예요. 갖고 있다 팔면. 그러니까 내가 거주 꼭 해야 되느냐? 거주 요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폐지됐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주택을 2년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미만 보유했어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가 또 있습니다.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쭉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또 본격적으로 다 공부합니다. 오늘은 자,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에 소지하는 1주택을 몇 년 보유?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 뭐한다? 비과세한다. 다만 주택이 두 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가 있고 2년 미만 보유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다. 그건 나중에 배우고. 다만 이렇게 이 1세대 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 다시요. 미등기 양도하거나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으로 기준시가 아니죠? 실거래가액 얼마? 9억 원 초과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또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배제되고 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그 주택 부속 토지요.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적은 몇 배? 10배까지 이내 토지만 비과세지 초과하는 토지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비과세 소득의 종류 4가지가 있었어요. 세분화해서. 자,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하고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또 1세대 1주택 및 부속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이렇게 해서 비과세 양도 소득 종류 4가지는 상식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입니다. 어느 때를 양도시기로 보고 취득시기로 보느냐는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오늘 원칙적인 모습만 한번 대표적인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봅니다. 보유기간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자, 그렇다고 했어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새해 들어서 사실은 제가 담배 골초예요. 담배 골초인데 어떤 수강생분들은 교수님 담배 피셨어요? 담배 냄새도 안 나던데? 그리고 뭐 담배 그리고 편하고 안 필 것 같은데 뭐 이런 저인데 담배 필 것 같은 인상이 있고 안 필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까? 자,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니 저희가 꼭 뭐라면 이 강의하는 게 그 무대에 오른 그 연극 배우하고 똑같아요. 연극이 딱 공연이 끝났어. 그럼 얼마나 허탈하겠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담배 피는 흡연율이 저희 강의하는 사람들 굉장히 높습니다. 흡연율이 높고 담배 처음부터 안 피웠던 사람은 거의 별로 없고요. 다 피다가 다 끊고 그런 저기지. 그런데도 여전히 흡연율이 높아요. 저희가 흡연율이 높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하여튼 또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담배들 많이 피고 그러는데 1시간 끝나면은 이렇게 수업 끝나고 1시간 끝나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스트레스 받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데 못 알아들어. 그리고 뭐 나한테 원망의 눈치를 보내. 우리한테 원망의 눈치를 보내잖아요. 강의를 나를 못 알아듣게 강의를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원망의 눈치를 보내지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막. 어떤 과목은 아니 저는 뭐 강의하면서 강의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즐겁게 항상 강의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히 여러분이 못 알아듣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실망하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뭐 늘상 그렇고 뭐 어차피 뭐 그러다가 열심히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신실하고 그런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요. 세법은. 진짜. 그런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뭔가 그 사람이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별로 죄책감을 안 느껴요. 미안하지 않아요. 난 진짜. 그런데 그분이 또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는데 안 따라오거나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뭐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돼서 뭐 이렇게 방황하다가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면 안타깝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시험 떨어지는 사람의 그 공부했는데 안 떨어진 거는 진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항상 마음 진짜 생각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충고드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안 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 내년에 또 보면 항상 저희들 생기를 위해서 또 뭐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항상 또 반갑게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강의하면서 특별히 뭐 못 알아듣는 거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않아요. 또 처음엔 다 그렇고 어차피 차근차근 해서 가면 결국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걱정하지는 않는데, 근데 과목에 따라서는 또 그런 과목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과목은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그런 수학 능력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몇 번씩 알려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냥 속이 터질 것 같아, 열불 날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들어요. 이해가 되긴. 뭐 그래서 그런지 어떤 간에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거죠. 제 개인적으로 왠지 막 어느 날 되면은 이러면 공부하는 수험생이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되면은 왠지 있잖아요. 막 슬퍼져요. 막 고독해지고, 진짜 막 외로움을 느끼고 막 슬퍼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람도 좀 쐬고 막 이렇게 해야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진정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도 좀 갔다 오고 바람도 좀 쐬고 그래야지, 혼자서라도 그래야지 좀 이렇게 가끔씩은 이제 바다도 보고 오고 그래야지 마음이 좀 이렇게 그거로 이렇게 몇 개월 살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막 어느 날 갑자기 막 미쳐요. 막 뭐냐면 뭐 책을 보고 있으면, 옛날 같으면 공부할 때 책을 보고 있으면 활자가 우수 쏟아져 막.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저 같은 경우 담배를 좀 펴요. 많이 피는데 새해 담배를 진짜 끊어볼 요량으로 있잖아요. 몇 번 실패했어요. 담배 끊으려고 했더니 막 담배 끊으려고 했는데, 저는 한번 참아보려고 했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말려요. 담배 다 피워. 많이 피지 말고 조금씩만 피라고. 가족들도 그렇고 다 주변에서 다 끊지 말고 그냥 조금씩 피래요. 오죽 내가 반응이 저기 있으면 금단 현상이 심하고 반응이 막 거의 넉넉한 사람 마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그냥 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몇 번 실패하고 요번에는 담배를 끊어보려고 금연 병원까지 가가지고 지금 약을 받았어요. 오늘 첫날째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거는 이제 먹으면서 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사실은 두려워요 지금. 이거 이랬다가 또 못 끊으면 또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어떡하네. 내년 새해에는 끊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여튼 뭐 벌써부터 걱정돼. 담배 이거 끊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막 참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면 벌써부터 막 스트레스가 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수가 있죠? 어떤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이 A, B, C 방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세 명이 참 이제 평생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가니까 한 가지씩,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뭐랄까 이제 얘들이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면서 있다 보니까 신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얘들한테, 세 명한테 내가 너네들 소원, 감옥에 나가지는, 너네들이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는 못 나가는 건 못 도와주는데 어떻든 그래도 한 가지씩 내가 소원은 들어주겠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한 명이요, 저는 술을 주세요. 그냥 술이나 식환 좀 먹게. 그래가지고 술을 막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죄수한테 너는 뭘 줄까 그랬더니, 자, 저는 여자를 주세요. 그 여자를 집어넣어줬어요. 여자를. 그리고 세 번째 갔더니요, 세 번째 방 갔더니 넌 뭘 줄까 그랬더니, 어떤 소원을 줄까 그랬더니, 뭘 줄까 그랬더니 저는 담배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 신이 가봤더니 했죠, A방에 있던 얘 죽었어요. 술 하도 그냥 술 먹다가 술 때문에 죽었어요. B, 자, 방에 있던 여자 때문에 있죠. 너무 탐하다가 죽었어요. 체력이 고갈돼서. C 방에 있는 담배 준 그 남자 있죠. 그 남자만 살아 있어요. 폐암으로 죽을 줄 알았더니. 넌 어떻게 하다 담배를 줬는데, 자, 어떻게 하다 살았냐 그랬더니, 담배를 그냥 원 없이 그냥 계속 줬는데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아이씨, 불은 주고 갔어야죠. 불이 없어서 담배를 못 폈어요. 그럼 봅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양도소득세, 우리 양도또는 취득시기는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요 얘기가 많았구나. 보유기간 판정의 의미가 있는데, 왜냐면, 내가 보세요. 보유기간 때문에 우리 보유기간에 따라서 양도세는 세금이 확 달라져요. 몇 년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고, 세금이 과세가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의 의미가 있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만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거기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이요. 원칙적으로 언제냐면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에요. 이 사실상 대금 청산이라는 것은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거기 사실상 대금 청산일 있죠? 그 제목, 사실상 대금 청산일 옆에다가 땡 가로 열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 X 해놓으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과는 관계없어요.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 취득시료예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때부터 60일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 취득세는. 근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로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에요. 실제 대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상의 양도매 취득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언제라고요? 사실상 대금 청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여러분 항상 나눠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죠? 문제 나누고 있는데, 자, 요번에도 이제 그 OX 같은 거 이제 두 개 중에 고르기 할 때 계약상 잔금지인지 사실상 대금 청산 고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두 개 중에 고르고 OX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지금 피지 말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공부한 내용은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몰라요. 내가 이해했는지 제대로 이해한 것 같긴 한데 막상 문제 풀어봐야지. 그래서 항상 내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항상 뭘 통해서 확인한다?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문제 풀어보시고요. 또 제 카페에 핵심 요약 정리도 이제 양도소득세 전체까지, 이 입문과정 전체 내용을 다 올려놨어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반드시 그 핵심 요약 정리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거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자,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야지. 계속 그게 쌓이면 이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틀린 것은 꼭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뭐는지, 그리고 또 시험을 봐야지 핵심이 잘 기억되고 포인트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시험을 보고 핵심 요약 정리를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매매 같은 하여튼 유상승계 취득 원칙 사실상 대금 청산입니다. 계약서와 상관없어요. 단 대금 청산일이 계속 밑줄입니다. 이런 거 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언제라고요? 대금 청산이 불분명한 경우라든가 대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거나, 그럼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그 전에 등기를 했다? 그럼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딱 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2번과 3번 됐고요. 지금 볼 필요 없고,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시를 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를 취득시로 합니다. 상속 개시를.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받은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증여 받은 날. 증여 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뭐 통설적 견해는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증여 받은 날로 나와요. 그래서 증여 계약한 날이 아니라 증여 받은 날입니다. 상속 개시고요. 요 정도만 오늘 취득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금방 취득시 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잠깐 이쪽에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만약에 매매해요. 자, 매매합니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자, 계약일이 언제였냐면 2017년 예를 들어서 3월 2일이에요. 근데 계약서상으로 둘 사이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은 2017년 뭐 4월 20일이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근데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은,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것은 2017년 예를 들어서 뭐 4월 25일이었습니다. 을 명의로 등기가 접수된 등기 접수일은, 예를 들어서 등기 접수일은 2017년 만약에 5월 28일이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잘 보세요. 을 입장에서요.
취득세 말이 안 나왔다.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 언제입니까? 네?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 언제예요? 자, 금방 나왔네. 자, 계약서 상관없다고 그랬죠? 대금 청산입니다. 그래서 4월 25일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그러면 질문 바로 드립니다. 여기를 보세요. 갑 입장에서 그러면 양도소득세상 여기를 봐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갑 입장에서 양도시기 언제예요? 예? 갑 입장에서 양도시기 언제다? 자, 4월 24일 있죠? 대금 청산일. 요 4월 24일이 4월 24일 대금 청산일 요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대금 청산일 4월 25일에 갑과 을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날 갑은 갑 입장에서 보면 양도일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대금 청산일이. 그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4월 24일이라고 적어놨어요? 왜 그랬지 내가? 4월 25일 여기 4월 24일 없잖아요. 알아서 들어야지. 대금 청산일 4월 25일 대금 청산일이 갑 입장에서는 양도시기고 그 다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취득시기가 됩니다. 자, 그럼 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를 봅니다. 등기접수일이 이번에는 그러면 3월 28일이에요. 등기접수일이 3월 28일이에요. 그러면 3월 28일이면 자,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 언제입니까? 그렇지.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그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이고. 그 다음에 양도시기도 당연히 언제입니까? 3월 28일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 또 보세요. 이번 등기접수일을 5월 28일로 하겠습니다. 등기접수일을 5월 28일로 할게요. 근데 대금 청산일이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불분명해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자, 대금 청산일 원칙 대금 청산인데 불분명하면 5월 28일 자,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면 취득 시기가 어떤 건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이렇게요. 우리 저기는 뭘 핸드폰 열심히 보고 있나? 오늘 이러다가 이제 늦게 와가지고 오늘 적응을 못했지. 그랬다가 또 그냥 지금 수업도 안 듣고 또 딴짓 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수업 이거 붕 떴지. 그러면 이제 중간에 또 한번 공부해 보려고 그랬더니 연결이 안 돼서 뭔 소리야? 또 이게 또 분위기 안 되지. 어떻게 앉아 있으려고 그래? 자, 그래서 이어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민 취득 시기는 이 정도 보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자세히 또 다음 순환에 자세히 또 보게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314페이지 과세 표준이요. 자, 우리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양도세는 제일 많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양도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래서 과표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일정되고 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봅니다. 이 부분이 정복이 되면 이제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지만 내용들이 이제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 여기가 정복이 되면 양도세는 거의 끝난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나머지는 뭐 자꾸 보면 뭐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계산하는 과정을 제가 이쪽에 자, 계산 구조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쪽에 소개해 드립니다. 필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필기하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한번 봅니다. 계산 구조.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양도가액이요. 이번에 파는 가액에서요. 파는 가격에서 필요경비라는 것을 빼요. 필요경비를 빼는데 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가지고 뭘 구하냐면 양도 차익이라는 걸 구해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지 뭐 양도소득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1억 원에 사는데 1억 원에 팔았어요. 양도세 빵이죠? 낼 게 없잖아. 양도세 빵이니까. 1억 원에 사는데 7천만 원에 팔아요. 마이너스 3천이죠? 양도세 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특히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그래서 시험에서도
양도 차익 계산과 관련한 것은 중요해요. 양도 차익 계산 관련한 것. 그래서 시험에서 양도 차익 계산 관련한 것은 최근에 계속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고 27회 시험 전에 이 양도 차익과 관련해서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제가 요거는 이제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올해는 이게 시험에 27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강조드렸는데 그게 나왔어요. 그대로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제가 엄청난 신통력으로 올해 딱 그거 찍었죠.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28회 시험에서 어떤 게 또 양도 차익과 관련해서 나올지 그건 또 올해 또 제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배워야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이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해서 이 취득가액이 확인이 될 때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을 우리가 필요경비로서 자 보세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가지고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요거 합한 금액을 우리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럴 때 취득가액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자산을 1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한 가격 1억 원. 거기다가 내가 취득하면서 만약에 세금 낸 거 있어요. 취득 관련한 세금,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취득 관련한 세금 낸 게 있다. 그럼 그것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요. 또 만약에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했다. 등기비용. 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소개비. 또 그 다음에 컨설팅 회사에 잠을 받아서 취득했다 그러면 컨설팅 비용. 자 보세요. 매입한 가격에다가 그 자산 거기다가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또 취득 관련하면서 들어간 부대 비용도 우리가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으면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물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영수증을 잃어버려. 다른 거는 영수증 없으면 증빙이 안 되니까 못 받는데 필요경비로 인정을 못 받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은 우리가 구청에서 다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잃어버렸어도 납부 영수증 없어도 취득세 같은 애들은 우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액은요. 이런 거예요.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렇게 개량하면서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 수리하면서 대대적으로 집 고치는 비용 있죠? 그런 것들은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 또 양도비 어떤 거냐 이번에 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계약서 작성 비용이 들었다 공증 비용이 들었다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수수료 또 그 다음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를 신고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죠. 그래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할 때는 얘네들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합니다. 양도가에서. 그래서 뭘 구하느냐? 자 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요.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데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거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장기 부동산 등을 장기 보유한 자에 대해서 보유한에 따라 특별히 공제해 주는 건데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양도 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양도 소득금액. 자 그럼 여러분 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개인적이 아니라요.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개인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적 입장에서.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 그러니까 한 3년 이상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단기 보유, 1년 미만 보유하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 입장이에요. 예? 단기, 장기야? 단기? 예. 보세요 여러분.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요.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샀어요. 사가지고 한 몇 개월 보유하다가 팔 때 손해보고 안 팔겠죠? 얹어서 팝니다. 그거 산 사람이 몇 개월 만에 또 팔면서 얹어서 팔겠죠? 얹어서 팝니다. 또 산 사람이 몇 개월 만에 얹어서 팔겠죠? 얹어서 팔고 이러다가 이게 아닌데 이래가지고 거품이 팍 꺼지면 나라 전체가 절단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지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집값이 너무 높다. 반값으로 폭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민들이 집 살 수 있도록 집값이 반값으로 폭락하면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집값이 만약에 보세요. 우리나라 집값은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은 게 사실이에요. 집값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나라는 재산을 보유할 때 주로 부동산 비율은 낮고 채권 같은 거나 주식 보율이 높거든요. 재산 그 비율을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재산,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다 어디 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다 부동산에 몰빵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그 어떤 주거적 개념보다는 투자적 가치 저기로 하여튼 몰빵해서 재산을 거기다 보유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어떤 부채질해 가지고 소득보다 집값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근데 문제는 그래서 서민들한테 내 집 마련이 힘들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4억 하던 집값이 갑자기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2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일단 보세요. 은행 4억에 맞춰서 대출해준 은행이 일단 부실화되죠. 은행이 부실화되면 돈이 안 도는 거죠. 산업 다 경제가 또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4억이 됐던데 내 집이 하룻밤 잤더니 2억이 됐어. 내 재산이 반이 날라갔잖아요. 난 바로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애들 학원비 끊고 다 끊고 그러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줄이고 학원비 끊고 어디 놀러 가는 거 안 놀러 가고. 그러면 그 파생돼 가지고 경제적인 저기가 돈이 돌겠어요? 안 돌지. 그러니까 일단 공인중개사부터 안 다닐 걸? 아닌가? 공인중개사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공부하려나? 어쨌간에 뭐 일반 학원 같은 데 다 망할 거 아니에요. 뭐 그뿐만 아니라 외식업 뭐 그다음에 여행 이런 거 안 가고 뭐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소비가 안 되니까 또 경제 안 돌아가고 그럼 더 힘들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절단납니다. 그러니까 단기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안 좋아요. 장기 보유하는 속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기 보유하는 게 왜 좋냐 그러니까 뭐 양도소득세 많이 거두니까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양도소득세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일부지 세수 중에. 그러니까 수입 중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적인 상태에서 거래 활성화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 장기 보유하라고 말만 계몽운동 펼치면 뭐예요? 옛날이나 사람들이 뭐 계몽운동 펼치면 국가에서 뭐 이렇게 하자 뭐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랬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누가 따라가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안 따라가지. 그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기 보유자를 유도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 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보유연에 따라 공제를 해요.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요. 자, 과표 결정됐어요, 드디어? 그럼 이제 곱하기 세율이지 뭐. 지방세나 국세나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이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합니까? 산출세 구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자, 우리가 요까지는 배웠잖아요. 산출세 구한 다음에 그 이하 과정은 안 중요해요. 요까지가 중요한데, 이하 과정은 말로 제가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양도소득세는 산출세를 구한 다음에는 이제 세액 공제할 게 있거나 감면세액이 있으면 그런 걸 빼면 이제 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고 거기다가 신고납부 불성실한 게 있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게 있으면 그걸 합하면 뭐 총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고 총결정세액에서 앞에서 앞서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 구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특히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 복잡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일단은 이거를 머리글자를 따서 무조건 외웁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 과정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세요. 옛날에는 이 계산 과정을 이 순서를 뒤섞어 놓고서 양도세 계산 과정, 과세표준 구하는 계산 과정이 올바르게 짝지어지는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 두 번 나온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 나오면 서술형으로 이 계산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또 계산 문제 풀 때 양도소득 과세 조건 줘놓고 과세표준 구해봐라, 양도소득 금액 구해봐라, 장기 보유등재 구해봐라, 양도채 구해봐라 하면서 계산 문제 풀 때도 이 계산 과정이 딱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또 응용 문제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응용된 어떤 내용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계산 과정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응용 문제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했는데 이 배운 내용들이 자 어디에 위치하는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체계적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이 계산 과정,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데 무조건 여러분은 그냥 외워라 제가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외우냐면 머리글자를 따서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자,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혹시 제 강의를 작년에 우리 지난 또 27회 시험 대회 들었던 분은 당연히 생각이 나겠죠. 자, 여러분 봅니다. 차장이 중요해요. 여기서 차장.
양도차익 계산 올해 시험에 또 나옵니다. 장기 포트폴리오 공제가 최근에 계속 나오다가 27에 건너뛰었기 때문에 28회 시험은 장기 포트폴리오 공제를 독립화 문제로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차장 중요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장기 포트폴리오 공제 계산 또 나올 건데 28회 시험 나오는데 이제 그럴 때 차장이 중요한데 차장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잠깐. 차장 그러면 난 뭐가 떠오른다. 차장이라는 단어를 들었더니 난 뭐가 연상된다. 어떨 때 차장을 써본 적이 있다. 차장. 단어를 들으니까 어떤 게 연상된다? 에? 본인. 에? 어떤? 열차표 차장? 야, 의외네. 자, 여러분 봅니다. 차장하니까 어떤 단어가 연상됐다. 우리 모자 쓰신. 에? 회사 직책 차장. 여러분 보세요. 되게 20대들한테 제가 20대들한테 차장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냐 물어보면요. 자, 회사 부장 아래 차장 그게 떠오른대요. 20대들. 자, 근데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들은요. 차장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 그러면요. 버스, 차장 이게 떠오른대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여기 20대 물어보고 있을 때 이미 옆에서 버스예요. 버스 하면서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더 수강생 우리 1월달 많아지면 이제 그때 또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20대들은 그 직책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들은 그렇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속으로 생각했을 때 의외네. 우리 반대로 물어봤어. 반대야 지금 둘이가. 나이 20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저 그렇고 어떻게 된 거야. 하여튼 건늙어가지고. 자 보세요. 그 20대지. 근데 저거 건늙었잖아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 만약에 속으로 내가 그 보면 진짜 딱 그래요. 내가 속으로 수강생분할 때 속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차장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회사 직책 차장이 떠올랐다면 나는 신세대고 만약에 나는 버스 차장이 떠올랐다면 신세대야. 근데 잘 들어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옛날에 버스 차장 맞아 나 생각이 나. 그런 게 얼핏 봤던 생각이 나. 이러면 괜찮은데 옛날에 버스 차장하고 그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아침에 출근길에 썸을 탔었다. 이러면 이제 완전 신세대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어떤 간에 여기서 차장은 어떤 차장이냐? 버스 차장이에요. 여기서 차장은. 예전에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썼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지방에서 동생 학비가 모자르다고 연락이 왔어요. 월급날은 멀고 돈은 없고. 그럼 뭘 해야 돼? 가불 해야 돼. 여기 보세요.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요. 경리과로 가지 말고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가라?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가필차장 소기과입니다. 에브리버디 다 같이요. 시작. 가필차장 소기과. 이게 머릿속에 항상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갈 때는 사람들 있나 딱 보고서 없다 그러면 가필차장 소기과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것만 하고 끄시면 안 되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는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확인될 때 취득가액, 보험에 들어간 자본적 출액, 양도에 들어간 양도비용을 기타 평균에서 빼면 가필차 양도차액 구하고 장기 포유통지액을 공제하면 양도소 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하면 과세표준 구한다.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주세 구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또 배운 내용을 다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건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잠깐 보세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요. 양도차익 계산은 실지 거래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2006년도까지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양도가액, 양도 당시에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취득할 당시에 옛날 취득할 당시에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이었었어요. 근데 2007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지금은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돼 가지고 이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극히 예외적으로만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뭘 적용한다? 이제 실거래가예요.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거.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것을 한 가지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고 법령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기억하기 좋으라고 그냥 쌍방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제목을 붙인 거고, 요것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법령에 나와 있고,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따르고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이것은 어떤 곳에 따르냐는 양도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면 취득가액도 결정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양도가액.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정해서 그럼 취득가액도 뭐에 따라?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 자 이거예요. 근데 그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원칙 무슨 얘기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해야 한다?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자, 이게 쌍방 동일기준적인 원칙이고 26회 시험 때도 지문에 나왔었습니다. 25회 때인가요?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교재 314페이지 자, 산출세액 계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금비를 뺍니다. 양도가액 가액 동그라미, 필요경비 필의 동그라미, 그리고 양도차익 차액 동그라미.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은 차장소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증지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자, 그러니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자, 동그라미를 할 때 그 양도차익 옆에 양도가액 가액 동그라미, 취득가액 등 필요금비 필의 동그라미,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양도차익의 동그라미, 차의 동그라미, 장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아래로 양도소득금액 소의 동그라미, 기본공제 기의 동그라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의 동그라미, 가필, 차장, 소, 기, 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양도차익 계산인데, 자,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서 거기 쭉 원칙과 예외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거는 뭐 지금 시간이 보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지금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가필차상 소기과로 여러분들 계산 구조를 외우시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우지 마시고 양도차익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잠깐 전에요. 그 광고 하나를 그럼 잠깐 좀 드릴게요. 광고 하나. 제가 새해 이제 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하고, 새해 들어서 우리가 1월달 새해 신년 1월달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소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문과정 11월 입문과정은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1월달 해가지고 이제 기본소로 이제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본소로 해서 우리 기본 이론으로 해서 1, 2월달 이제 또 들어가요. 자, 1월달까지는 그래도 처음 1월달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용어 설명을 다시 좀 반복합니다. 근데 11월, 12월달보다는 좀 더 그 설명을 좀 줄여가지고 이제 설명하면서 1, 2월달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 4월달, 5, 6월달 해서 이제 점점 이제 가겠습니다. 5월달 되면은 물론 이제 뭐 5월달 되면 저 요약집이 나오죠. 그래서 강의 노트로, 저 같으면 이제 강의 노트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어떠간에 1월달에 그 1월 15일 날 그 신년 산행, 제 강의 듣고 있는 분들 신년 산행 1월 15일 날 할 거거든요. 그 1월 15일 날 서울 남산에서 1월 15일 날 이번에는 서울 남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 남산에서. 그래서 서울 남산에서 서울 타워에 올라가 보신 분들, 서울 타워. 한 명, 두 분. 나머지는 안 가봤잖아요. 서울 타워. 그죠? 서울 살아도 서울 타워, 서울 남산 못 올라가 본 사람도 많고, 서울 타워 가봤다고요? 근데 왜 손 안 들어? 진짜. 가보고 싶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보고 싶은 사람? 안 가봐. 하여튼 가보긴 가봤어요, 한번? 근데 오래됐지? 자, 그래서 서울 타워에 한번 여기 올라갈 거니까요. 그 카페 자, 주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공지는 되는데. 공부하는 사람들 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 신년 사람. 합격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 신년산행은 되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와요. 합격하신 분. 합격하신 분들은 되게 이제 열정 있는 분들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의 선배들 얘기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공부하는 사람들 또 신년산행 때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처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오니까 꼭 그 동강 수강생들도 좀 표를 끊어. 그래서 오시고, 멀리서 오시는 사람들은 회비 면제해 줄 테니까 오시고,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아예 그냥 한번 와서 합격주, 제가 주는 합격주도 좀 1월 15일 날 스케줄로 잡지 마세요. 그래서 합격주도 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온 사람들은 특별히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또 공부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그 카페, 다음 카페에 이제 장소는 아직 공지 안 했어요. 내가 1월 달에 장소, 날짜 비워놓는 게 중요하지. 날짜를 비워놓는 게 중요하지. 아마 명동역이나 회원역에서 아마 만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시고. 등산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안 오셔도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갖추고 오면은 좀 어색해요. 남산 올라가면서 그럼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신발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으시고, 옷 따뜻하게 점퍼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광고 하나 드렸고, 하여튼 양도차익 계산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거기 314페이지 산출세 계산, 그 계산 과정 소개 말고 그 양도차익 계산 원칙과 예외가 나와 있잖아요. 요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데, 그리고 정실 집중해 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미에 들으면 아무래도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 멈췄고 광고 드렸고, 하여튼 요것을 설명할 건데, 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